2017년 9월 7일 IT 업계 엘리트인 수샹마오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3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정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떠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극도로 악랄한 전처 때문입니다. 이 글을 작성한 후 수는 친척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휴대폰이 옥상에 잠금 해제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수는 자신과 전처에 대한 일화를 털어놨고 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 30일 만났고 6월 초 결혼했으며 7월 18일 이혼했습니다. 불과 3개월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 그들은 결혼했으며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이는 1986년생으로 타이안시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버지와 삼촌은 모두 대학교사였고 어머니는 회계사였습니다. 좋은 배경에서 자란 자이는 성적도 우수했고 눈에 띄는 결점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자이는 토목과에 들어갔고 토목과에는 여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자이는 한마디로 여신이었습니다. 수많은 남학생들이 자이에게 고백하기도 했었죠. 2009년 자이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베이징 교통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7일 자이는 대학원 재학 중 부유한 동급생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이의 첫 번째 결혼이었죠. 그러나 자이에게 결혼은 그저 돈벌이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1년 4월 1일 자이는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으로 자이는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죠. 이혼한 직후 자이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된 자이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1년 만에 퇴사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 동료들의 눈에 자이는 그저 신비스러웠습니다. 월급쟁이가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직장을 그만둔 자이는 결혼정보 사이트의 VIP 회원이 됩니다. VIP의 연회비는 약 1,100만 원에 달했었죠. 자이에게 연회비는 그저 결혼 사업의 투자일 뿐이었습니다. 2013년 자이는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한 회장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장은 자이에게 스포츠카를 선물하기도 했었죠. 이후 1년 동안 그 회장은 자이에게 수십억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자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회장은 즉시 자이를 손절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자이는 여러 부유한 남성들을 만나왔었죠. 그리고 2017년 3월 30일 자이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수를 만나게 됩니다. 수는 IT 업계에서 엘리트였지만 사교성은 좋지 않았습니다. 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3년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 뒤 2012년 무료 통화 어플을 개발했었죠. 2012년의 어플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는 향후 몇 년 동안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재정적으로 자유를 얻은 수는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하게 됩니다. 당시 수는 37세로 결혼할 시기가 지난 상태였고 그의 가족들 또한 결혼을 압박했었죠. 그래서 수는 최대한 빨리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 VIP 등급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는 자이의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자이의 프로필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그렇게 2017년 3월 30일 수는 자이를 만나게 되었죠. 다음 날 자이는 수에게 연락하여 어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고 데이트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이의 키는 170cm이고 날씬한 몸매에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죠. 수는 자이보다 키가 10cm 작았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평범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이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그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만남 이후 자이는 수에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자이의 사탕 발린 말에 수는 홀딱 넘어가고 말았죠. 수는 연애 경험이 거의 없었고 어떻게든
자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만난 지 5일 만에 수는 그녀를 위해 테슬라를 선물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홍콩, 마카오 등을 여행하기 시작했으며 수는 자이에게 여러 개의 명품을 사주기도 했었죠. 2017년 5월 두 사람이 하이난으로 여행 갔을 때 수는 바다가 보이는 집을 구입했고 그 집의 명의를 자이의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원했고 결국 6월 2일 혼인 신고를 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때 자이는 수와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혼이 들통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자이는 변명하게 되었고 친구가 집을 사는 것을 돕기 위해 가짜 결혼을 했었다고 말했죠. 수는 자신이 속았다고 느꼈고 자이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고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자이는 수와 헤어지게 됩니다. 수는 자이가 떠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행히도 이때 수는 자이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는 자이가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매일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얼마 후 재결합하고 말았습니다. 2017년 6월 7일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죠. 이때 수는 자이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했고 자이는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는 친구와 문자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탕 크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었죠. 또한 자이는 수의 친구들 앞에서 수를 작은 정갈이라고 부르며 그를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결혼 후 자이는 점차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자이가 화를 낼 때마다 수는 사과했으며 돈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는 아내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는 자이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대답이었죠. 자이는 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위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수의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였죠. 자이는 수에게 탈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삼촌이 사법기관의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언제든 회사를 일어서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위협했죠. 2017년 7월 18일 수는 결국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고 자이에게 1,000만 위안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는 자이에게 660만 위안을 먼저 지불했고 나머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자이는 수에게 압력을 가했고 남은 돈을 빨리 갚으라며 재촉하기도 했었죠. 결국 수는 가족에게 자신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수의 가족이 그를 위로하고 있을 때 자이는 또다시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맙니다. 9월 7일 자이는 모 게시물의 익명으로 수가 쓰레기라고 적었고 그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탈세 혐의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이는 게시물 말미에 수의 개인정보까지 작성했었죠. 이후 자이는 게시물 시작 부분의 글귀를 수의 여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수는 결국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이었죠. 수의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네티즌들은 자이에게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자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후 한 네티즌은 자이의 결혼정보 사이트의 계정이 다시 활성화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은 자이였고 나이도 같았었습니다. 그러나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변경돼 있었죠. 이후 해당 계정은 해당 사이트에 의해 차단당했고 영구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죠. 2018년 4월 24일 오후 5시 드디어 자이가 SNS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이는 자신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유출돼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이는 수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수의 가족은 제3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2023년 3월 31일 판사는 자이가 사악하고 탐욕스럽다며 1,000만 위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맹차오와 허샤오리는 같은 반 친구였고 어쩌면 그들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두 친구는 같은 여성과 사귀고 있었고 그 여성은 그들보다 26살 많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셔오리는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적절한 삼각관계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이양 제6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로 지방 정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부유한 자녀들이 그 학교에 다녔습니다. 맹차오와 허셔오리는 그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고 그들의 선생님이 바로 왕용리였습니다. 왕용리는 32살 때 이혼한 후 40살 때 동창생과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왕용리는 개방적인 성격이었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죠. 2007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일부 남학생들은 선생님의 모호한 눈빛을 보았지만 담임 선생님이었고 나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맹차오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건설회사의 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맹차오는 어렸을 때부터 모성애가 부족했었죠. 어느 날 맹차오는 카드를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에게 걸렸고 이때 맹차오는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맹차오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모성애를 느끼고 맙니다. 맹차오는 선생님이 양어머니가 되길 바랬고 선생님도 자신이 양어머니가 되어주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후 선생님은 맹차오를 종종 돌봤고 방과 후 따로 수업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보고 싶다며 문자를 보냈고 그녀는 130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받은 맹차오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고백했고 어느 순간 그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선생님 집에서 종종 선생님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맹차오의 아버지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고 오히려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었죠. 맹차오는 같은 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7개월간의 연애를 마무리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제 왕용리와 맹차오는 일반 커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토요일 수업이 끝난 후 왕용리는 맹차오를 집에 태워다 주기도 했었고 일요일에는 왕용리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었죠. 당시 왕용리의 남편은 장기 출장으로 인해 한 달에 5일 정도만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왕용리에게는 남편과 맹차오 외에도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왕용리의 제자이자 맹차오의 친구인 허셔오리였습니다. 허셔오리는 국유기업 사장 아들이었고 2006년 3월부터 선생님과 몰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왕용리는 경찰 조사에서 허셔오리가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줬다고 답했었죠. 허셔오리와 왕용리의 문자 메시지는 납부끄러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2007년 5월 7일 내 침대는 너의 숨결로 가득 차 있어. 너를 안고 잠들고 싶어. 보고 싶다. 날짜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사랑할게요. 진정한 사랑은 천하무적이야.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6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우리 둘은 지금처럼 사랑하고 있을 것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 맹세를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맹차오가 등장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 단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정말 짜증이 난다는 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도 포함돼요. 제가 노란하거나 속았다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무례하구나.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너무 두렵게 느껴져. 허셔오리는 선생님과 나눈 문자를 모두 저장해 두었었죠. 두 소년과 선생님의 연애는 의심할 여지 없이 겹쳤습니다. 맹차오와 왕용리는 사귀는 동안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헤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허셔오리와도 문자 메시지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헤어지진 않은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한 10대 남학생 2명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허샤오리와 맹차오가 처음 대면한 곳은 선생님의 집이었습니다. 2007년 9월 10일 아침 6시경 맹차오는 선생님 집으로 향했고 왕용리는 맹차오에게 잠시 같이 자자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샤오리가 갑자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허샤오리는 선생님과 맹차오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허샤오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오게 되었죠. 9월 13일 허샤오리는 선생님에게 집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허샤오리는 선생님에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26일 맹차오의 18번째 생일이었고 허샤오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 맹차오를 혼내게 됩니다. 전날 생일에서 친구들이 술에 취해 결석을 했기 때문이었죠. 방과 후 맹차오는 길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허샤오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과 맹차오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말았죠. 그녀는 즉시 맹차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허샤오리와 함께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선생님은 허샤오리가 집 열쇠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맹차오에게 허샤오리는 이제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 허샤오리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다음 날인 9월 27일 학교를 마친 뒤 허샤오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뒤이어 맹차오는 허샤오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맹차오는 허샤오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맹차오의 진술에 따르면 허샤오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자 맹차오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고 결국 허샤오리를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맹차오는 즉시 도망가게 됩니다. 오후 5시 58분 선생님은 맹차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맹차오는 잠시 놀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허샤오리의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했고 이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선생님은 맹차오에게 전화를 걸었고 허샤오리가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뭔가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맹차오는 당당하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죠. 9월 29일 선생님과 맹차오는 허샤오리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선생님은 극도로 우울한 모습을 보였고 맹차오는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 그날 선생님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맹차오는 선생님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고백했고 아침에 자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인 9월 30일 오전 마지막 수업 시간에 결국 맹차오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왕용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지 맹차오가 자수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맹차오는 허샤오리를 살해한 사실만 자백했을 뿐 선생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제야 맹차오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2008년 4월 23일 재판은 시작되었고 맹차오는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맹차오가 사형을 선고받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거는 계획된 범행과 잔인함이었습니다. 맹차오가 체포된 지 10일 후 왕용리는 6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시 왕용리는 교사직에서 제명되었고 이후 그녀의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有时候真的听见他跟我梦里听见他跟我叫妈妈，真的。 야오지는 2000년 산둥성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야오지는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베이징의 명문 외국어 학교인 신동영 외국어학교에 당당히 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집에서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야오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야오진의 어머니는 그런 딸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죠. 학교에 입학한 후 어머니와 야오진은 거의 매일 전화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오후 8시 48분, 당시 16살의 야오진은 평소대로 어머니와 위챗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점차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야오진의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야오진이 왕유철이라는 학생과 나갔다고 알렸습니다. 왕유철은 선생님에게 야오진과 같이 있다며 문자를 보냈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야오진의 어머니에게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왕유철은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고 선생님은 왕유철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학교를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야오진의 어머니는 딸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교장은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종종 있는 일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야오진이 통금 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는 산둥성에서 베이징까지 밤새 차를 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학교에서 수색을 이어갔고 오전 6시 30분경 결국 야오진은 601호 교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601호 교실은 학교 전체 건물에서 유일하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야오진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수많은 타박상이 발견되었고 느슨이 남아 있었으며 또한 누군가 혈흔을 청소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왕유철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며 자수하게 됩니다. 왕유철은 1999년 베이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왕유철은 신입생 대표로 연설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왕유철은 베이징 모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고 자신의 똘마니들과 함께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혀 이미 악명 높은 괴물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왕유철은 야오진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했고 그날 밤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야오진이 1만 위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왕유철은 두려웠고 그러지 말라며 설득했지만 설득이 먹히지 않자 결국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오진은 평소 어머니와 전화통화에서 왕유철이 괴롭힌다고 알렸고 왕유철을 벗어나기 위해 전학 가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야오진에게 이번 학기만 버티라고 말했고 딸의 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학기가 끝나기 채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이었죠. 어머니는 딸을 제때 전학시키지 못한 죄책감과 딸의 억울함을 갚기 위해 재벌집과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 이틀째 처음 야오진의 부검이 실행되었었고 사인은 교살로 확인되었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야오진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고 부검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보고 싶었지만 경찰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기숙사에 남은 야오진의 유품은 모두 경찰에 의해 봉인되었는데 어느 순간 야오진의 유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측에 CCTV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무슨 일인지 학교 측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경비원들이 어머니를 제지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왕유철의 가족들이 어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사과는 없었고 막대한 보상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왕유철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 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을 냉동실에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집과 차를 팔고 대출까지 받아 여러 법의학자를 초청하여 부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야오진이 강간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왕유철은 범행 이후 야오진의 휴대폰 기록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야오진의 휴대폰은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었고 왕유철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이 사귀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오후 8시 50분경 자습을 마친 야오진은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유철은 자신의 과제를 도와달라며 야오진을 601호로 유인하게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왕유철은 야오진의 휴대폰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왕유철은 호텔에 체크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유철은 야오진의 휴대폰 모든 메시지와 통화 목록을 삭제했고 오후 11시경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내 야오진과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알린 것이었습니다. 2017년 6월 26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왕유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유철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8년 12월 27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1월 27일 밤 베이징 번호판이 달린 토요타 하이랜더 차량이 전저우시의 외딴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차량이 로터리를 지나던 중 벽을 들이받게 됩니다.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부부였으며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남편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그리고 3년 6개월 후 살아남은 주진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주진은 왜 사형을 선고받았는지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도로 옆 벽에 들이받았고 그 충격이 너무 커 4개의 문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운전자인 남성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다른 차량과 충돌 없이 벽에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로터리는 매우 외진 곳이었으며 주변엔 마을도 없었고 모두 농지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교통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차를 운전한 남성은 주진으로 사건 당시 49세였고 여성은 엄곤으로 사건 당시 43세였습니다. 부부는 베이징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매년 설날이면 주진의 고향인 진저우시에 가곤 했었습니다. 2018년 설 연휴를 맞아 예정대로 부부는 남편의 고향을 찾았고 그곳에서 10일간 머문 후 사건 당일인 1월 27일은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엄곤의 어머니는 그날 낮에 엄곤에게 전화를 걸었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 전화는 주진이 받았었고 장모님에게 아직 고향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주진은 저녁에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었죠. 이후 그날 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교통사고는 이상한 점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구조 당시 차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그래서 경찰은 주진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혈액검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반쯤 남은 술병이 발견되었는데 술병은 깨져 있지 않았고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냄새의 원인은 술병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로터리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차량의 파손 상태로 볼 때 차량의 속도는 최소 80km 이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로터리에서 80km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죠. 또한 스키드마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은 매우 외진 곳이었고 3km 이내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없었죠. 경찰은 차량이 어느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북쪽 진입로는 80km 이상에서 정면으로 추돌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쪽 진입로 또한 정면으로 추돌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의 모의 실험 끝에 동쪽에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엄곤이 앉았던 자리가 묘했습니다. 조수석 뒷좌석에는 여행 가방이 있었기 때문에 앉을 수 없었고 운전석 뒷좌석은 비어 있음에도 사고 당시 엄곤은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행 가방은 부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한 엄곤의 옷차림도 묘했습니다. 사건 당시 1월이었고 그날 밤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했었습니다. 운전했던 주진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아내인 엄곤은 속옷만 입고 있었고 신발은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고 당시 엄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주진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베개도 안고 있었습니다. 의문투성이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주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엄곤의 가족은 엄곤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경찰에게 요청했고, 경찰은 엄곤의 호적등본 등을 제공하라고 알렸습니다. 결국 엄곤의 가족은 증빙 서류를 찾기 위해 엄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증빙 서류는 찾지 못했지만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그 여행 가방에는 보험 서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진과 엄곤은 사건 2년 전 결혼했으며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고 각자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주진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그 보험들은 대부분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밝혀진 수많은 보험으로 경찰은 엄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엄곤의 가족은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동의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사건 당일 주진이 몰았던 차량을 추적하기로 결정합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분, 주진은 부모님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왔고,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4분, 이때 엄곤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흰색 상의에 검은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등장한 장면이었죠. 이후 주진의 차량은 여러 곳을 오가며 운전했고, 오후 1시 19분, 주진의 차량은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오후 5시 1분,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주진의 차량이 포착됩니다. 오후 7시 20분경, 고속도로에 차가 다시 나타났지만 방향은 더 이상 베이징이 아닌 진저우였습니다. 즉, 오후 5시에 베이징으로 출발한 주진은 오후 7시경 진저우로 다시 돌아간 것이었죠. 그 사이 주진은 오후 5시 18분에 휴게소에 주차한 후 혼자 식사를 하러 들어갔고, 5시 29분 식사를 마치고 혼자 식당을 나와 차로 돌아갔습니다. 주진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간은 오후 8시 7분이었고 사건 발생 지점에서 3k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오후 8시 7분에서 2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 45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진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입원 중인 주진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진은 침대에 누워 경찰에게 지옥의 문을 탈출했다며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주진의 회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사원을 찾았고 이후 베이징으로 향했다고 알렸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던 도중 주진은 누나에게 중요한 할 말이 생각나서 다시 진저우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어서도 아직 누나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 길가에 차를 세우고 아내와 함께 10시가 넘어서까지 잠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주진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물었고, 주진은 당시 엄곤이 한 손에는 물컵을 들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이후 어쩌다 엄곤이 물컵을 자신에게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물은 보온병에 담긴 물이었고 너무 뜨거워서 당황하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죠. 주진의 표정은 자연스러웠고 죄책감 또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진의 주장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엄곤이 쏟았다던 보온병은 뚜껑이 꼭 닫혀 있었습니다. 또한 주진은 엄곤과 함께 휴게소에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주진은 혼자 휴게소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엄곤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의학자는 사건 발생 전 엄곤이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엄곤의 체내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었죠. 교통경찰은 에어백 제어 모듈을 살펴보았고, 사고 발생 전 차량의 속도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즉, 사고 발생 전 주진은 가속 페달을 3개 밟았고 벽에 부딪힐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엄곤이 복용했던 신경안정제는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약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처방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약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주진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주진의 집을 방문하여 주진에게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진의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진은 어제 휴대폰이 고장나서 조카에게 수리를 맡겼다고 답했죠. 이후 온갖 방법으로 주진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변호사의 권유로 마지못해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서 신경안정제의 출처를 밝히게 됩니다. 주진은 2017년 10월 16일 오후 5시경 위챗을 통해 섹시한 병아리라는 인물에게 532안을 송금했습니다. 약 45분 전인 오후 4시 15분경 섹시한 병아리는 SNS를 통해 강한 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글을 올렸었죠. 증거가 발견되자 주진은 자신이 약을 구입했다고 인정했지만 어머니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주진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았죠. 그리고 로터리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2017년 초 주진과 엄곤이 진저우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한밤중 외진 곳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에어백이 터져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명 두 사람 모두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엄곤은 3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었죠. 의사는 엄곤에게 MRI 등의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엄곤의 원인을 진단하고 싶었지만 이미 퇴원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의사도 약물 과다 복용을 의심했었다고 합니다. 온갖 증거 앞에서 주진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게 됩니다. 주진은 사업에 실패하고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죠. 빚독촉은 그를 괴롭게 만들었고 압박을 견디지 못하자 결국 아내 앞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아내가 의심할 것 같아 자신에게도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하였죠. 이후 SNS에서 약을 구입한 후 과감하게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딪힌 전신주는 두꺼워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와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다치지 않았었죠.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한 후 주진은 두 번째 기회를 노렸고 2018년 1월 27일 주진이 계획한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진은 아내를 속여 약을 복용하도록 했고 이후 아내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주진은 그대로 벽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주진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진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3년 베이징 크고 작은 매체에서 한 소녀에게 주목했습니다. 16세의 유한동이라는 소녀는 목발을 짚고 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죠. 유한동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소녀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한동은 자신이 16세라고 주장했으며 생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출산 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입양되었지만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말했죠. 2000년 유한동은 재생불량 성비녀를 진단받았고 치료를 이어왔었습니다. 2002년 유한동은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28일 동안 생사의 고비를 겪은 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한동은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목발을 짚어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한동은 자신의 병원비 마련과 음악에 대한 꿈을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펑이라는 여성은 유한동의 소식을 들은 후 감동을 받았고 즉시 유한동을 돕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펑 여사는 유한동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죠. 펑 여사는 평범한 식사를 제공했지만 이때 유한동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은 지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펑 여사는 유한동에게 애틋함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펑 여사는 유한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펑 여사의 남편 또한 유한동을 지원하게 되었죠. 유한동의 소식은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그렇게 유한동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취재한 대부분의 기자들은 유한동에게 약간의 금액을 지원했고 한 노인은 유한동에게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기도 했었죠. 유한동의 안타까운 소식이 널리 퍼졌을 때 그녀의 민낯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펑 여사는 어느 순간부터 유한동이 돈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유한동은 펑 여사가 사준 안마의자를 팔아 현금을 챙겼기 때문이었죠. 모 잡지 편집자는 유한동과 회식 자리에서 그녀가 전혀 16세처럼 보이지 않았고 대화를 할 때 마치 성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유건이라는 기자도 유한동을 의심하게 되었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유한동에게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유한동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결국 그 기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9월 허베이 방송국은 유한동을 게스트로 초대했고 동시에 예술학교 교장을 초청했습니다. 그 방송이 끝난 후 교장은 유한동을 예외적으로 입학시키고 숙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유한동은 수업에 착실히 참석했지만 이후 그녀의 출석 횟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한동은 종종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녀가 깨어나려면 누군가 옆에서 노래를 불러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유한동의 숙소로 찾아와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한동은 학교에 입학한 후 거듭 자신에게 기부를 하라며 학교 측에 요구했고 심지어 교장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장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한동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공연을 열어달라며 학교 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유한동은 졸업장을 받기 위해 학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유한동이 오랫동안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자퇴 처리되었으며 졸업장을 발급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때 남학생 2명이 유한동을 따라다니면 유명세를 탈 수 있다고 믿었고 결국 남학생 2명은 유한동과 함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유한동은 2사람을 자신의 남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유한동에게는 남매가 부족한 적이 없었고 전국 각지에서 온 18명의 남매가 있었습니다. 모 방송에서 유한동은 형제자매들이 자신에게 삶의 힘을 가져다 준다며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유한동의 자매 중 유애라는 여성이 있었고 그녀가 유한동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유한동은 유애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부적의 가격은 12,000위안이었죠. 유애는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않았지만 유한동의 극한의 연기를 보고 결국 그녀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애는 회사를 그만두고 유한동 곁에서 그녀를 지켰고 유애의 남자친구 또한 유한동의 남매가 되고 말았습니다. 2006년 또 다른 남성이 유한동의 가족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호요화라는 남성은 사업에 실패했고 그가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유한동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 기사를 보고 유한동에게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호요화 또한 유한동의 가족이 되었죠. 유한동은 호요화에게 유해처럼 귀신에 씌었다고 말했고 당연히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유한동은 호요화에게 자신이 300곡 이상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그는 유한동이 악기를 잡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2006년 10월 유한동은 호요화 앞에서 다시 한번 연기를 하게 되었고 그때 떨어진 손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깨비 손은 단지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손이었죠. 이로 인해 호요화의 뇌리에 경종을 울렸고 모든 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호요화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 후 검사는 구치소에서 유한동을 여러 번 신문했고 그녀는 검사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 않은 이 사기 사건의 재판은 여러 면에서 당혹스러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유한동은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어색했으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유한동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돈에 대해 유한동은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유한동은 끝까지 자신의 사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한동은 시치미를 뚝 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한동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소녀라고 주장했던 유한동은 1971년생으로 당시 36세였습니다. 또한 유한동의 본명은 류홍샤로 밝혀졌습니다. 류홍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점에서 책을 팔다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992년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류홍샤의 나이는 20살이었고 부부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류홍샤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죠. 류홍샤가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왼쪽 다리에 장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류홍샤는 자신이 1988년 12월 26일생이라고 주장했고 결혼한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호요화는 법정에서 자신이 사기당한 경험에 대해 모든 것을 진술했고 류홍샤는 단지 사기꾼일 뿐이라고 말했죠. 2009년 9월 그렇게 류홍샤는 사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류홍샤는 모범수 연기를 잘했는지 몇 차례 감형받았다고 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이른 아침 난징시 제nie구의 노부부는 초조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귀를 기울이자 아기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노부부가 애타게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쳤지만 다툼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얼마 후 다투는 소리가 멈췄고 노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 노부부가 문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쓰러져 있었고 아들의 양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싱펑은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의 아내인 치커시는 70군데가 넘는 자상을 입었으며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8년 5월 7일 난징에서 태어난 지싱펑은 부유한 재벌 2세였습니다. 지싱펑은 어린 시절부터 돈이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는 게임을 좋아했고 게임에 수십만 위안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지싱펑은 2002년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싸움으로 자퇴를 하고 맙니다. 지싱펑의 이전 친구들의 기억에 따르면 지싱펑은 어렸을 때부터 쉽게 흥분하고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싱펑의 돈 씀씀이가 커서 그의 주변엔 항상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싱펑의 불같은 성격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치커시는 지싱펑보다 2살 어렸고 고등학교 시절 일명 얼짱으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2011년 3월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치커시는 방학을 맞아 고향인 난징으로 돌아왔고 그때 술집에서 자신보다 2살 연상인 지싱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싱펑은 치커신에게 몇 차례 사귀자며 고백했고 그렇게 그들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 그들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싱펑이 재벌 2세기 때문에 치커신이 지싱펑과 사귀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치커신의 부모님은 모두 국유 기업의 직원이며 난징에 2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치커신은 나이가 어렸고 지싱펑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죠. 그런데 연애 기간 중 지싱펑은 종종 나이트클럽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치커신은 지싱펑에게 매우 실망했고 여러 번 헤어지자고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싱펑은 잘못했다며 애원했고 결국 두 사람은 계속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12년 치커신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연애에는 잡음이 많았지만 아이를 위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치커신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철이 들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식 직후인 2012년 8월 4일 그때 치커신은 임신 3개월째였죠.
치커씨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때 그녀의 몸에는 멍자국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커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남편이 때렸다고 알렸습니다. 그 폭행의 원인은 지싱펑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기 때문이었죠. 결혼 후 지싱펑은 더욱 난폭해졌으며 점차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을 때마다 치커신은 친정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 치커신은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맞았고 예전처럼 남편과 식사를 하러 외출도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싱펑의 친구들은 그에게 치커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싱펑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험담하기도 했었죠. 친구들의 말을 듣자 지싱펑은 더욱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치커신은 남편의 폭행을 피해 많은 시간을 친정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험담을 들은 지싱펑은 아내에게 찾아갔고 이때 지싱펑은 아내의 가족 앞에서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싱펑은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자며 제안하게 됩니다. 치커신의 가족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쾌했으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해야 지싱펑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결국 친자 검사에 동의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위해 치커신이 체열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지싱펑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친자 검사는 미뤄졌고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습니다. 치커신이 세상을 떠난 후 경찰은 지싱펑을 도와 친자 확인을 검사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 치커신이 낳은 딸은 지싱펑의 친딸이었습니다. 사실 외도한 사람은 지싱펑 본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지싱펑은 종종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왔고 치커신은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또한 지싱펑은 밖에서 얼마나 더럽게 놀고 다녔는지 성병에 감염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4일 이런 상황 속에서 치커신은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아이의 사진을 올리며 새해에는 남편과 관계가 개선되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고 게시했었습니다. 사건 약 2주 전인 2013년 4월 7일 치커신의 어머니는 딸과 사위의 집을 찾았고 이때 치커신은 어머니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남편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날 밤 치커신은 지싱펑에게 발로 밟힐 정도로 맞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치커신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고 그 자리에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기 치커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4월 13일 아이의 100일 잔칫날이었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대면하게 되었죠. 잔치가 끝난 후 지싱펑은 다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마음이 여린 치커신은 다시 용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2013년 4월 25일 지싱펑은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때 친구들은 술에 취해 지싱펑의 딸이 친딸이 아닐 것이라며 또 다시 농담을 하였죠. 오전 6시가 지나서야 지싱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싱펑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부의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커신은 남편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것이 못마땅했고 지싱펑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것이라며 원망하게 됩니다. 부부는 1시간 넘게 말다툼을 벌였고 아침 7시가 되자 부부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한 지싱펑은 흉기를 집어들어 아내를 공격하게 됩니다. 집에 있던 지싱펑의 부모님은 부부의 침실 문을 계속 두드렸고 이후 문이 열렸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공격했을 때 갓 100일이 지난 딸은 옆에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4일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치커신의 가족은 법원 앞에서 치커신의 사진을 들고 지싱펑을 용서할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싱펑의 부모님은 손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결국 치커신의 부모님은 손녀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2014년 4월 18일 지싱펑은 사형과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2년 동안 지싱펑이 모범수로 지내고 개과천선한다면
사형은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싱펑의 버릇은 교도소에서도 변하지 않았죠. 목숨이 두렵지 않았는지 지싱펑은 교도소에서 여러 수감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지싱펑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타인의 생명과 존중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싱펑이 오늘날까지 사형이 집행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9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 샤오퉁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9월 8일 룸메이트는 샤오퉁에게 메시지를 받았고 샤오퉁은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즉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일주일 후 아이오와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9일 샤오퉁의 부모님은 샤오퉁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후 룸메이트는 샤오퉁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SNS 메시지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샤오퉁은 사라지고 말았죠. 9월 17일 룸메이트는 수상함을 느껴 결국 실종 신고를 했고 동시에 샤오퉁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국내외 SNS를 통해 샤오퉁의 실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9월 26일 아이오와주 외곽 지역의 주택가에 도요타 캠리 자동차가 나무 옆에 주차돼 있었고 그 차량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차의 트렁크를 열었고 그곳에서 심하게 부패된 샤오퉁이 발견되었습니다. 샤오퉁의 머리에는 호텔에서 가져온 수건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좌석에는 인쇄된 비행 일정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정표를 보니 샤오퉁의 남자친구인 리샹난이 이미 9월 8일에 베이징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샤오퉁은 1994년 다렌시에서 태어났고 리샹난은 1991년 원저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중산층 자녀들이었죠. 그들은 2011년 베이징에 있는 토플 학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리샹난은 샤오퉁을 좋아하고 있었죠. 다음 해인 2012년 두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샤오퉁은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리샹난은 로체스터 공과대학에 진학했지만 샤오퉁과 가까워지기 위해 2013년 아이오와 대학교로 편입까지 하게 되었죠. 샤오퉁은 뛰어난 성적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사교성도 좋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리샹난은 샤오퉁에 비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샹난은 학교 근처에 방을 잡아 혼자 살고 있었고 편입한 탓에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2012년 여름부터 두 사람은 거의 주말마다 만났지만 샤오퉁은 리샹난을 남자친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샤오퉁에게 진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던 후모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한 번은 샤오퉁이 자신의 친구 그리고 리샹난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지만 이때 리샹난은 샤오퉁과 단둘이 가고 싶었고 결국 리샹난은 몰래 자신과 샤오퉁의 표만 예약하기도 했었습니다. 리샹난은 샤오퉁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샤오퉁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선물들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샤오퉁과 리샹난의 애매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을 때 샤오퉁은 리샹난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리샹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2014년 8월 말 샤오퉁은 또 다른 중국인 남성을 만났고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샤오퉁은 룸메이트에게 새로 만난 그 남성을 매우 좋아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하기도 했습니다. 9월 3일 리샹난은 샤오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샤오퉁은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실수로 수신 버튼이 눌리고 말았죠. 이제 리샹난은 무려 21분 동안 샤오퉁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샤오퉁은 리샹난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퉁은 리샹난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했고 리샹난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로 만난 남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리샹난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9월 5일 리샹난은 샤오퉁을 차에 태우고 이전에 여러 차례 머물렀던 싸구려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리고 리샹나는 선배를 통해 중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오후 5시경 샤오퉁이 과제 문제로 잠시 학교로 돌아간 틈을 타 리샹나는 마트에서 캐리어와 덤벨 2개를 구입한 후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놨습니다. 이후 리샹난의 주장에 따르면 9월 6일 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본 후 호텔에 체크인하였습니다. 갑자기 샤오퉁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샤오퉁은 평일에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고 또다시 주말에만 리샹난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샤오퉁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바쳤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신은 기껏해야 또다시 주말 남친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샹난은 자신이 진정한 남자친구가 될 수 없음을 느꼈고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리샹난은 완전히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베개를 들고 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리샹난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리샹난은 샤오퉁과 다투기 전 캐리어와 덤벨을 미리 구입했었고 중국행 티켓도 예매한 상태였습니다. 리샹난은 미리 준비한 캐리어에 샤오퉁과 덤벨을 넣어 강에 가라앉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행 이후 리샹난은 자신이 사는 마을로 차를 몰았고 길가에 강을 지나갔을 때 강 수위가 얕다는 것을 알아챘고 결국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리샹난은 한 주택가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 차를 주차한 뒤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9월 8일 그렇게 리샹난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에 입국한 뒤 리샹난은 광저우로 건너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리샹난은 친구에게 평소대로 침착하게 행동했고 친구는 아무 의심 없이 리샹난에게 호텔방을 잡아주었습니다. 리샹난은 그곳에서 이틀간 머문 후 친구에게 원저우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샹난은 고향인 원저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시안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리샹난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샤오퉁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리샹난의 어머니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리샹난을 칭하이의 한 유목민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후 리샹난은 8개월 동안 칭하이에서 은신 생활을 한 후 2015년 5월 11일 원저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리샹난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리샹난은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경찰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와 증거를 원저우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리샹난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충동과 부조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샤오퉁에게 가장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리샹난은 뉘우치는 모습으로 일관했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52세의 이수령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녀는 사형 집행 전 판사에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돌봐야 할 손자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형량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 할머니는 이수령에게 자신의 손자는 소중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남의 손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냐며 통곡하셨습니다. 왕밍아는 허난성 신샹이라는 지역에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5년 당시 5살인 왕밍아는 귀엽고 똘똘했기 때문에 이웃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당시 왕밍안의 부모님은 일이 바빠서 조부모님이 많은 시간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왕밍안의 대부분의 시간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8일 할머니는 유치원으로 향했고 선생님과 인사를 한 후 왕밍안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많이 더웠고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땀을 많이 흘려 샤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서자 심심했던 왕밍안은 잠시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왕밍안에게 멀리 가지 말고 집 근처에서 놀라고 알렸죠. 왕밍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슬리퍼를 신고 나무 막대기를 든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샤워를 마친 후 밖에 나가 왕밍안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왕밍안은 집 근처에서만 놀았고 할머니가 부르면 즉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왕밍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가 손자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 모두 왕밍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할머니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밍안이 신고 나갔던 아버지의 슬리퍼와 나무 막대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당황한 할머니는 즉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왕밍안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왕밍안의 가족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왕밍안을 찾기 위해 마을 곳곳을 수색하고 탐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중 한 남성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검은색 자동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차량은 왕밍안이 사라진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 CCTV를 확인했지만 수상한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왕밍안이 오후 6시 4분에 골목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았지만 4분 후인 6시 8분쯤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사라진 시간은 그 4분 사이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가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밤낮으로 수색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유용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이웃들 모두의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이수령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침대 옆에서 손자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령의 모습은 다른 이웃들과 달랐습니다. 이수령은 경찰과 대면했을 때 침착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이어나갔었죠. 이수령의 모습은 걱정하는 이웃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왕밍안의 가족에게 이수령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밍안의 가족은 2년 전에 일어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왕밍안을 목욕시키고 있을 때 허벅지에서 멍을 발견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할머니가 왕밍안에게 묻자 이수령이 꼬집었다고 말했었죠. 당시 할머니는 이수령에게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이수령은 단호하게 부인했었습니다. 경찰은 이수령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처음에 이수령은 침묵을 지켰고 이후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었죠. 결국 왕밍안이 실종된 지 17일이 되어서야 이수령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수령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 오후 문 밖에서 놀고 있던 왕밍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령은 왕밍안에게 숨바꼭질을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이수령에게는 왕밍안보다 2살 많은 손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밍안은 종종 이수령의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왕밍안이 이수령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형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이때 이수령은 형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수령은 자신과 병원놀이를 하자며 왕밍안을 침실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결국 이수령은 왕밍안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전체 범행 과정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이수령은 아이를 마당에 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수령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이수령과 왕밍안의 할머니는 20년 이상 된 가족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이수령도 처음에 왕밍안을 사랑했지만 점차 미움으로 변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령의 손자는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었죠. 왕밍안이 태어난 후 왕밍안은 이수령의 집에 가서 형과 함께 놀곤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수령은 자신의 손자는 점점 허약해져 가는데 왕밍안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왕밍안에 대한 미움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사건 한 달 전 이수령은 마을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다는 말을 접하게 되었고 왕밍안도 잃어버린 아이들 중 한 명이 되길 바라며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결국 아무 죄 없는 아이는 이수령의 어처구니 없는 질투심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후 재판에서 이수령은 피해자 가족에게 거듭 사과했고
아픈 손자를 돌봐야 한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이수령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016년 10월 26일 그녀는 처형되었습니다.